태풍, 다르게도 부르던데 뭐가 맞나요? 예,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대 폭풍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동아시아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타이푼, 태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면은 사이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태평양에서 시간 변경선, 미국 그쪽으로 영향을 미치면 허리케인, 그리고 대서양에서 발생한 것도 허리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 호주 쪽에 영향을 미치면 윌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대지역에서 발생한 폭풍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네이도는 태풍에 비해서 규모도 매우 작고요. 잘해야 직경 한 10km 난집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해상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격렬한 수지군이 발달할 때 상공에서 소용돌이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이 하층으로 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네이도는 태풍이라든가 허리케인, 윌리, 사이클론 이런 거하고는 많이 다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들은 열대 폭풍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태풍의 경우에는 발생을 하는 것이 적도 부근에서 남반구에서 올라오는 공기하고 북반구에서 적도 쪽으로 가는 이 공기가 만나는 수렴대가 존재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과서 이런 데 보면은 대기대순환을 얘기할 때 적도 수렴대 얘기를 해서 남반구에서 북반구 한 30도 부근에서부터 적도 쪽으로 공기가 수렴돼 가고 거기에서 상승 기류가 생기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제는 북반구 쪽에 대륙이 많고 남반구에는 바다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렴대가 약간 북반구 쪽으로 치우쳐서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남반구에서 올라간 공기, 북반구에서 내려온 공기, 거기가 수렴대가 위치를 하는 거죠. 그 공기가 땅으로 내려가든가 위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바닷속으로 공기가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이게 상승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작은 소용돌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소용돌이 몇 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 태풍으로 발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발달을 하려면 이 태풍의 에너지원은 바다에서 증발하는 수증기입니다.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해서 태풍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안쪽이 저기압이라는 얘기니까 저기압 중심 쪽으로 이 공기가 몰려드는 거죠. 바깥이 가장자리 쪽이 기압이 높고, 기압이 높다는 얘기는 물로 치면 수위가 높고 태풍 중심부로 가면 수위가 낮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수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흘러들듯이 공기도 태풍 중심 쪽으로 확 몰려들려고 합니다. 근데 공기가 몰려들면 이 풍속 때문에 몰려들면 이 공기가 원심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완전히 중심 쪽으로 못 가고 일정 부분까지만 들어가고 그 주변으로 뱅글뱅글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게 점점 더 크게 발달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태풍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는 적도상에서는 발생을 못 하거든요. 그 이유가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 공기가 쭉 지나가면은 전향력이라는 게 작용을 해서 이 공기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적도 지역에는 전향력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이 기압이 낮고 어느 지역이 기압이 높으면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공기가 쑥 불러가다가 이게 전향력을 받아가지고 회전성을 이루어줘야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데, 적도 지역에서는 공기가 회전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압부, 저압부가 생기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쑥 들어가서 저압부를 갖다가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풍이라든가 저기압, 소용돌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없는 거고, 적어도 적도 지역을 좀 벗어나가지고 전향력이 존재할 수 있는 조금 더 고위도 지역에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태풍이 발생하려면 태풍의 에너지원이 바다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저기압 그 주변에서 상승을 하면서 응결이 되고, 그 응결이 되면 그쪽에 열이 나오니까 그 열을 받으면 공기가 굉장히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뜨거워진 공기는 더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이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주변의 공기가 더 많이 몰려들어야 되겠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소용돌이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증기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바닷물이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적어도 수온 28도 이상이어야 돼야 된다. 그래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첫째로 수온이 높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향력이 강할 것. 전향력은 이 중학교 교과서의 과학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코리올리 포스 전향력 해가지고 EMV 사인 파이 이런 게 있거든요. 즉 사인 파이, 이 파이가 위도가 되는 겁니다. 위도가 높아질수록 전향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향력이 클수록 소용돌이가 발생하기 쉽다. 고위도는 전향력은 고위도로 갈수록 강한 거죠.
거죠. 소용돌이는 잘 만들 수가 있는데 수온이 낮아가지고 거기는 태풍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적도에서는 수온은 높은데 전향력이 없어서 만들어질 수 없는 거고, 그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열대해역에서 태풍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태풍이 우리나라 2020년에 와가지고 포항 이 부근에 큰 인명피해를 낸 흰남노라는 태풍이 있었는데, 이 태풍이 태풍 역사상 처음으로 위도 25도보다 북쪽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태풍입니다. 그전에는 북이 한 25도 이쪽에 올라오면은 해수온도가 28도 이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하지 못하고, 훨씬 더 남쪽에 필리핀 앞바다라든가 이거는 열대해역에서 태풍이 만들어졌었는데, 이제 최근에 오면서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해수온도가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열대해역을 벗어나서 아열대해역까지도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위도로 올라오면서로 전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태풍을 만드는 데는 더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 때문에 흰남노가 처음으로 북위 25도보다 더 북쪽에서 태풍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지중해에서 허리케인 다니엘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그리스, 터키 사이에서 사람이 한 20명 정도가 폭우로 죽었습니다. 그때 그리스에서 약 2년 동안에 내릴 수 있는 강수량이 태풍 다니엘로 인해 가지고 그 하루 동안에 폭우가 다 쏟아졌습니다. 한 600에서 800mm 정도. 그리스는 1년 강수량이 한 400m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거기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 20명이 죽었고, 그리고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위치를 바꿔가지고 북아프리카를 서에서 동으로 쭉 지나갔거든요. 리비아에 야간에 지나가면서 비를 400mm 내렸는데, 리비아는 지금 군사 정부가 리비아를 동서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지배는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못 살기 때문에 행정부가 가동이 될 정도로 많은 세금이 그치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행정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일기예보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계기상기구에서 정보를 줬어요. 다니엘이 언제 전밤에 리비아 당신네들 그쪽으로 지나간다. 비가 많이 올 거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군사 정부에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기를, 허리케인이 지나가니까 하고 비가 많이 오니까 바깥에 나오지 말고 집안에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 도시 상류에는 댐이 2개가 있었고, 그리고 나라에 돈이 없다 보니까 1970년대 이후로 댐 보강공사를 못했던 겁니다. 그게 비가 400mm가 내리면서 댐 2개가 다 무너진 거죠. 그리고 그것이 도시를 쓸고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도시에서는 강물이 댐이 2개가 무너지니까 그 물이 도시를 쓸고 갈 때 수위가 7m가 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쓸려간 사람의 숫자가 한 23,000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큰 재해를 낸 게 있는데요. 지중해를 처음에 지나갈 때는 우리나라 봄, 가을에 보면 온대저기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선을 수반해서 부슬부슬 비를 내리는 이런 저기압이 온대저기압인데, 이게 지중해를 지나가다가 작년에 지중해 연안, 남부 유럽, 이게 무지무지 더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관광을 갔던 사람들이 그리스의 온도가 너무너무 높다 보니까 자연발화로 산불이 많이 났고, 그 연기 때문에 공항에 시정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즉 짙은 안개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한 달 반 넘게 사람들이 그리스를 못 빠져나오는 이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말은 지중해도 무척 더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온대저기압 지나가다가 시중해에서 열과 수증기를 너무 많이 공급을 받아가지고 온대저기압이 태풍으로 싹 바뀐 겁니다. 그게 허리케인 다니엘인 거죠. 이런 사고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온대저기압이 태풍으로 바뀌어가지고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지구 온도가 많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위도에서 태풍이 막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준비도 못하는 시기에 덮쳐가지고 피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태풍 생각하면은 저 필리핀 앞바다라든가 일본에서 한참 밑에 적도 부근에서 태풍이 만들어지고, 그게 우리나라로 올지 안 올지는 며칠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기상청에서 얘기를 하고, 또 시간이 이제 일본 가까이 오게 되면 미국 기상청, 그다음에 유럽 기상청, 한국 기상청에서 서로 우리 모델로 해보니까 태풍이 이리 가는 것 같아요, 저리 가는 것 같아요 하고 얘기를 하고,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이제 의견이 합쳐지고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태풍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쩌면 태풍이 제주도 부근에서 갑자기 만들어져 가지고 준비할 시간도 없이 우리나라를 덮치는 그런 시절이 곧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최악이었던 태풍은 뭔가요?
피해가 뭐 재산 피해도 있고 인명 피해도 있고 한데 뭐 인명 피해를 기준으로 하자면 가장 많은 피해를 낸 것이 태풍 루사 2002년입니까? 2002년 루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매미, 그리고 1959년에 왔다는 사라 태풍. 뭐 이 세 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많은 태풍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이런 태풍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아시아 우리나라 북원이라든가 이쪽을 덮친 매우 큰 태풍으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2013년에 필리핀에서 약 8,000명 정도에게 인명 피해를 냈고 주변 동남아시아하고 중국의 남부 지역까지 큰 피해를 낸 태풍 하이엔이라는 게 있습니다. 풍속이 시속으로 따지면 시속 315km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관측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풍이 너무 강해가지고 기상 관측소 자체를 바람이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공식 자료는 없고, 미국 기상국에서 이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뭐 산이 나무가 무너진 거, 주택이 파손된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바람이 얼마나 강했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보니까 시속 한 315km 정도 되었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기압도 약 890헥토파스칼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하이엔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하이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필리핀에는 새로운 공동묘지가, 큰 공동묘지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기 부모님들이 이렇게 묻히고 어린 아기가 그 앞에서 설파하는 이런 사진들이 우리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상청에서는 이게 한국으로 간다고 예보까지 냈던 건데, 2019년에 하기비스라는 태풍이 있었습니다. 이게 슈퍼 태풍이거든요. 이 태풍이 일본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 크기가 반경이 850km, 직경으로 따지면 한 1700km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은 우리나라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봤자 80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를 몇 개 이렇게 직경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초대형 태풍이고, 그리고 그 풍속이 시속이 295니까 우리나라 KTX가 가장 빨리 갈 때 그 아르기, 우리가 그 역사 같은 데를 볼 때 KTX가 안 쓰고 싹 지나갈 때 보면 정말 뭐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그 정도의 풍속을 가진 게 하기비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 기상청에서는 그 진로가 한반도라고 보를 한 적이 있을 정도. 그것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왔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쑥대밭이 돼 있고 아직도 아마 회복을 못할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슈퍼 태풍은 하이엔, 하기비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풍속이 적어도 240km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비가 하루에 1300mm 이상 오는 이런 태풍을 슈퍼 태풍이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댐이 굉장히 많죠. 지금도 댐 밀도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다시 또 댐을 14개를 또 더 짓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댐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적절하게 너무 많이 안 오는 그런 시기에는 홍수 조절 기능을 갖지요. 상류에서 비가 올 때 댐에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류 지역에서 수위가 적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홍수 조절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내리는 비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온대 저기압에 의해서 내린 비가 저 경상남도 고성에서 하루에 비가 265mm인가가 왔고, 거기에 할아버지가 물에 떠내려가서 사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265mm의 비라고 하는 것은 2023년도에 문경 같은 데서 산사태를 일으킨 비 양이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비입니다. 이게 이미 우리나라 5월달에 내리고 있거든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비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는 한라산 중턱에서는 하루에 거의 900mm가 넘었을 겁니다. 930mm 이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는 태풍이 지나갈 때는 한라산 중턱에서 과거에도 그 정도 비는 내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온대저기압으로 한라산 중턱에서 하루 사이에 비가 9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이 900mm라고 하는 것은 대구의 연 강수량이 980mm 정도 되니까 대구에서 1년 동안 내리는 비가 제주도에서는 하루도 안 돼서 비가 다 내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비가 내리는데 이게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내렸지만 이게 어디에서 내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보면은 두바이에서 12시간 사이에 2년치 비가 내려가지고 두바이 공항이 물에 다 잠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 여기에서 비가 와가지고 도박으로 간 사람들이 그 라스베가스 주에서 구출을 못해가지고 주 정부에서 가서 사람 구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막 지역에서 사막
어떤 축제 이런 거를 열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행사가 취소되고 사람 구출 작전에 들어가고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이 전혀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폭우가 내리고 폭염이 오고 폭우가 오고 이런 시절이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댐을 잘못 지어 놓으면은 그게 리비아에서 뚜껑이 터지면서 엄청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듯이 이게 엄청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는 뭔가 협곡에다가 댐을 많이 만들기보다는 농경지를 물의 어떤 저장고로 이용을 한다든가 혹은 지하시설을 좀 많이 활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과거처럼 댐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런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는 게, 우리가 가장 더울 때는 7월에서 8월 한 20일 이때까지 가장 더운데요. 태양은 하지가 되면은 북위 3.5도 가장 빛을 많이 내려 쪼여주죠. 그 다음에 춘추군이 되면은 적도 쪽에 가장 빛을 많이 내려 쪼이고, 동지가 되면 남반구 남위 3.5도에 빛을 가장 많이 내려 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태양 고도가 북반구에 갔다가 남반구에 갔다 이렇게 1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풍이 만들어지는 곳이 적도 부근 열대해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열대해역에 수온이 높으면 태풍이 잘 만들어지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은 추분 근처가 되지 않습니까? 추분. 그러니까 이게 가을이 되면은 태풍이 만들어지는 쪽도 수온이 가장 높아지고, 그리고 그 태풍이 진행해 오는 그 경로를 따라서 이쪽에서도 수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는 태풍은 7월 달에 태풍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8월 중순이 넘어가면은 북태평양 고기압도 일본 열도로 내려가고, 그래서 가을 장마도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태풍들은 일본 열도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7월은 한반도, 8월, 9월 되면 일본, 10월 되면 일본 밑으로, 일본보다 더 남쪽으로 태풍이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경로가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에는 보면은 7월에 같은데 태풍이 잘 오지를 않고, 오히려 8월에서 9월, 최근에 생각해 보면 작년에 태풍 카눈이 7월에 오고 나서부터 태풍이 안 왔지요. 그래서 작년에는 가을 태풍이 없었는데, 그 이전 해를 생각해 보면 매년 우리나라의 가을에 태풍이 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여름엔 태풍이 안 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열대 해역이 뜨거워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7월 이때 되면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은 7월 달에 태풍이 오히려 중국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6월 달에 중국대로 갔다 했던 게 지금은 7월 태풍이 중국으로 가고, 옛날에 일본으로 잘 가던 그 시기가 우리 이제 한반도 쪽으로 태풍이 올라오고, 이런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시프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생각해 보면, 이게 6월, 7월에는 해수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강한 태풍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남해안 이런 곳에 오면은 해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일본 열도를 지나면 태풍이 매우 약해지면서 오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오면은 비는 내리는데 바람은 그다지 강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보면은 여름 장마 끝나고 나면은 겨울하고 봄철 계속 가물죠. 그러다가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 비가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이때 되면은 우리가 물이 부족해가지고 한참 고생을 하고 있는데, 태풍이 와서 비를 싹 쏟아주면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리고 바람이 그다지도 강하지도 않고, 바람이 불어도 그때는 과수도 이제 꽃이 펴가지고 작은 열매가 맺혀 있는 정도고, 그 다음에 벼를 심어도 벼가 아직 있고 이게 알이 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은 잘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에 한 피해는 없고 비는 많이 내려줘서 농사 짓기 좋아지고, 그래서 효자 태풍 이런 말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가을에 이게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해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강한 태풍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올라옵니다. 그럼 바람이 강하겠지요. 바람이 강한데 이미 벼라든가 곡물은 곡식이 익어가지고 바람이 불면 잘 쓰러집니다. 그리고 벼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번 물에 잠기면 그건 우리가 못 먹는 곡식이 됩니다. 그리고 과일도 너무 커졌지요. 이게 바람이 불면 낙과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한 피해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비의 경우에도 가을이 되면 곡물이 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그 시도 있지 않습니까? 가을이 돼가지고 따뜻한 햇살을 좀 내려달라는 그런 그 시도 있듯이, 가을에는 낮에 뜨거운 햇살이 내려쪼여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밤이 되면 온도가 뚝 떨어지고, 그래서 일교차가 커지고, 그렇게 해야 과수나무들도 몸에 당분을 많이 저장하는 거죠. 우리가 비만이 생기는 이유가, 인간이 지구상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굶주리는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먹거리가 있을 때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몸에 지방이라든가 에너지를 쌓아놓으려는
그런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비만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수 같은 게 당분이 많아지는 것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야간에 온도가 확 떨어지면 가을에 하늘이 맑으면 복사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지표가 많이 냉각이 되고 온도가 확 떨어집니다. 가을이 되면 일교차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낮에 햇빛이 내려 과수는 밤에 자기가 에너지를 잃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당분을 많이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가을 장마가 되면은 구름이 많이 끼니까 햇빛을 못 받아서 당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을 장마를 강력한 태풍이 올라오면서 바람이 불어주면 그것마저도 낙과를 많이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전혀 고맙지가 않고 피해만 많이 만드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일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바다에서 태풍이 매우 성장을 많이 했다가도 이게 육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태풍의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리고 태풍이 육지에 올라와가지고 이게 빙글빙글 돌다 보면 지면 마찰을 크게 받게 됩니다. 바다에서는 마찰이 적고 육상 올라오면 마찰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마찰로 에너지를 많이 잃게 되는데 그 태풍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에너지, 물의 공급은 사라지기 때문에 육지에 올라오면은 매우 빠른 속도로 태풍이 약해집니다. 우리 한반도로 올라오는 태풍들도 보면은 남해안까지 매우 강한 태풍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육상으로 북상해가지고 동해로 빠져나가기 전까지 매우 빨리 이게 약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저 남쪽에서 올라올 때 보면은 이 태풍이 대만 쪽으로 바짝 붙어가고 올라올 때는 일본을 피해서 올라오는데, 보통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의 큐슈라든 큐슈를 중심으로 해서 육상 쪽으로 일단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바다로 진출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일본 열도에서 마찰력으로 약해지기도 하고 수증 공급을 적게 받아서 이게 약화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바다로 진출해가지고 우리나라 오는 도중에 해수 온도가 높으면 그 태풍이 조금 더 강해지면서 우리나라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남해안 쪽에 수온이 높지 않을 때는 점점 더 약해지면서 우리나라로 오면서 그 태풍이 되려면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이하로 낮아져서 우리나라 상륙하기도 전에 그냥 열대 저압으로 변질이 되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일본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태풍을 일단 약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사라지니까 우리나라에는 더 강한 태풍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과거에는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은 대부분이 그 2002년도 루사라든가 2003년에 매미라든가 이런 몇 개를 제외하면 거의 세계기상기구의 기준으로 보면 태풍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매우 약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오면 2010년도 이후가 되면은 우리나라 남해안도 수온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올해도 보면은 고수온 경보가 지금 내려져 있고, 연안 부근에 양식을 하는 우리 연안 바짝 붙은 여기에도 한 29도 선입니다. 서해, 남해, 동해까지.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외로 나가면 표층온도가 30도가 되거든요. 이럴 때 태풍이 올라오면은 태풍이 오히려 더 강해지면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태풍이 일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까지 오면서 태풍이 더 강해져가지고 오는 이런 사례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6년에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와가지고 부울경을 휩쓸면서 가면서 그 남쪽 지역에 굉장히 큰 피해를 낸 태풍이 있는데, 이것이 보면은 그 일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중심기압이 오히려 점점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수 온도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그리고 태풍이 올라오면서 일본을 거치지 않고 일본보다 더 서쪽으로 가면은 그냥 바다를 따라가서 우리나라 쪽 올라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일본을 지나서 우리나라 올 때까지 더 강한 태풍, 일본을 지날 때 강력 태풍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까지 오면은 초강력 태풍이 된다든가 슈퍼 태풍이 된다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풍의 눈은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죠. 태풍에 눈이 생기는 이유는 태풍은 중심 기압이 낮고 그죠? 매우 강한 저기압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기압이 높습니다. 기압이 높다는 얘기는 이거를 공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물로 치면 바깥 태풍 중심 부분은 수위가 많이 낮고 멀리 가면 갈수록 수위가 굉장히 높은 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생각해보면 물이 저 바깥에서부터 중심 쪽으로 물이 확 쏟아져 들어가겠지요. 근데 싹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전향력을 받아가지고 약간 회전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 태풍이 이렇게 가면은 똑바로 못 가고 전전적 힘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게 중심부로 갈 때 되면 다시 이게 공기가
원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원심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원심력이. 그래서 이게 원심력은 풍속에 비례한 겁니다. 풍속에. 그래서 이 내부에서부터 각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바람이 강할수록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면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이 외부에서 태풍 중심 쪽으로 불어 들어가던 바람이 중심에서부터 더 많이 떨어진 곳에서부터 안쪽으로 못 들어가고 원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더 이상 중심으로 못 들어가는 벽이 하나 생기고 벽 그 안쪽을 태풍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당연히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태풍의 눈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인다는 얘기는 매우 바람이 강하다. 그리고 중심 기압이 매우 낮다. 이것을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의 눈이 또렷하다는 것은 태풍이 강하다는 유력한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제가 일본 동경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 글도 잘 쓰고 이 방송도 잘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굿 티처다. 그렇게 불릴 정도로 아주 나이스한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본인이 연구실에 앉아서 좀 책을 보고 있었는데 일본의 후지 방송국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들이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하나 수행하려고 하는데 교수님을 그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저 비행기, 헬기를 하나 섭외를 해가지고 거기에 선생님을 태워가지고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에 가서 태풍이 만들어지는 지역부터 해가지고 얘가 쭉 이동해오는 과정을 선생님과 함께 중계 방송을 한번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고 등골이 서늘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태풍이 그렇게 작은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직경이 큰 거는 800km, 적은 것도 한 300km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300km면 대구에서 서울까지 거리잖아요. 즉 반경이 그 정도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풍속이 아무리 풍속이 작아도 태풍이라 하면은 초속 17m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 휩쓸려 가면은 그냥 바로 난파를 당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중심 부근까지 가면은 또 상승 기류도 매우 강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거기에서 버텨낼 수가 없겠죠. 근데 태풍을 이렇게 없애자는 아이디어 중에는 과거 소련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태풍의 에너지가 바다에서 증발하는 수증기니까 바다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이렇게 막 살포를 해버리면은 기름띠가 만들어지면 그러면은 물이 증발을 못하니까 태풍에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하면 기름을 얼마나 많이 넣어야 될지 하는 생각도 있고 무엇보다도 바다에 그렇게 기름을 살포해버리면 그 이후에 기름으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그죠? 그것이 훨씬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태풍은 무조건 나쁜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태풍이 왜 만들어지는가 이런 얘기부터 근본적인 얘기부터 해봐야 되는데요. 지구는 둥글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표가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는 적도에서 같은 면적의 태양 복사에 가장 많이 들어오고 고위도로 갈수록 복사 에너지가 태양빛이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위도 쪽은 에너지가 계속해서 부족해지고 적도 쪽은 저위도 쪽은 에너지가 계속 남아돕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시켜주지 못하면 적도 쪽은 에너지가 너무 많아져서 그리고 고위도 쪽은 온도가 너무 낮아서 죽음의 현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적도 쪽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고위도 쪽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 이런 현상이 될 거거든요. 근데 온도를 측정해 보면은 저위도 온도가 높고 고위도 온도가 낮은 건 사실인데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더 확대되는 게 아니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저위도에 남아도는 열을 고위도로 운반해 줌으로써 일정한 상태의 지구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이 지구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게 대기 대순환, 그리고 해양 대순환 이게 있거든요. 근데 해양 대순환과 대기 대순환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적도 지역, 열대 지역에 에너지 과잉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 태풍을 만들어 가지고 지구가 직접 에너지를 위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 태풍 자체가 거대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태풍이 중형 정도의 태풍이 되면 이것이 갖는 에너지가 2차 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던 원자폭탄의 10만 개, 그리고 난카이 지진 얘기를 하는데 진도 7 되는 옛날 고베 지진, 거의 뭐 숙대밭을 만든 지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10,000배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카이 지진이 아주 좋은 상태로 가면은 진도 9를 넘는 9.3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도 9 정도 되는 지진보다
태풍보다도 중형 태풍이 갖는 에너지가 더 크거든요. 그만큼 적도 지역에 남아도는 열을 고위도 수송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지구의 에너지 수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구 지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식물이 자연적으로 자랄 수 있는 곳은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우리가 관계 시설을 해서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은 토양 색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들여다보면 지구는 바다 주변만 녹색으로 되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전부 황토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계속 기후위기 문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막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데 왜 폭우가 많이 쏟아집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대기 중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대기 중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대기가 머물 수 있는 수증기량이 약 7% 정도 증가한다. 그래서 공기가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를 많이 쏟아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상학자들이 알아듣기 좋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수증기 양은 기하함수적 변하는 겁니다. 온도가 낮으면은 저 북극권에 가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크게 존재하지 못하는 거고, 여름이 되면은 막 대기 중에 있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 변화에 매우 예민하다는 겁니다.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은. 그 말은 물이 증발되고 난 다음에 이 물이 하늘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지상에 있는 공기가 1km 올라가도 온도가 10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비구름대가 만들어서 비가 다 내립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비로 내리는 그 구름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하면은 지표로부터 1km 범위 안에서 거의 다 만들어지고, 좀 더 높게 보면 한 3km, 태풍 같은 게 있지 않고서는 그 위에서는 비를 내리는 구름이 안 만들어져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디에서 물이 증발이 되면 그 증발된 물은 증발된 그 지역 그 부근에서 다 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이 증발하는 곳은 지구의 70%가 바다죠. 그게 가장 큰 증발원이거든요. 그래서 증발된 물은 바다에서 많이 내리고 일부가 이제 육지로 올라와 가지고 비로 내리는데 연안으로부터 그다지 멀리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안 부근에만 비가 내려가지고 식물도 자라고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조금 안쪽만 들어가면 비가 너무너무 부족한 그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물을 공급시켜 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태풍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쪽에 조금 고위도 그리고 내륙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로서는 태풍이 매우 고마운 존재입니다. 태풍 피해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태풍이 슈퍼 태풍이 들어오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는 분명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피해는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태풍 하면은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진척되면 될수록 더 강한 태풍이 온다. 그래서 그 강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바람이 강해진다.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에 비가 훨씬 많이 온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가 피해가 적게 나도록 도시를 만들고 인간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면 되겠지요. 집을 짓도 더 튼튼하게 짓고 곡식을 키우는 비닐하우스도 강도를 좀 더 강한 태풍에 버틸 수 있도록 좀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도시에 가면은 도출 간판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근데 그게 우리가 선진국가의 관광을 가보면 도출 간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본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우리나라처럼 고층 건물이 있고 거기에 때마다 무슨 병원이니 뭐니 하면서 도출 간판을 딱 달아 놓는다든가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갖다 놓는다,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대로 버려두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재해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런 규제를 통해 가지고 바람의 흉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없애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가면은 그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같은 곳에 LCT 아파트라든가 이런 고층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아파트의 현실이 어떤가 하면은 부산 바닷가 쪽으로 태풍이 아니라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지나갈 때도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빌딩풍이 발생을 할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풍속 한 40m 가까운 강풍이 불고 그것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이런 그 사고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곳에 슈퍼 태풍이나 초강력 태풍이 쓸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기상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풍속에 따라 가지고 이 건물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풍동 실험을 통해 가지고 초속 20m가 되면 어떻고 30m가 되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고 뭐 40m가 되면은 건물이 쓰러질 수 있고 한 60m 정도 되면은 철골 건물도 무너지고 뭐 50m가 돼도 이게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지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슈퍼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초속 67m 이상이니까 철골 건물도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그런 고층 건물 사이에 빌딩풍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서울을 보더라도 요즘 청량리에 가면은 용적률 990%가 넘는 이런 고층 건물을 막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거기 가면은 건물들 사이에 공간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엄청난 빌딩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지상에 차를 못 세우니까 지하 공간을, 지하 차고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거기에 과거에 강남에서 내렸은 정도의 폭우만 쏟아져도 그 지하 차고가 어떻게 될까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고 지금 추구하고 있는 도시 계획, 메가시티 서울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얼마나 동떨어지고 역행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점 기후위기 문제로 인해서 자연재해는 격화되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피해를 더 조장하는 쪽으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장마 때 오송 지하차도에서 17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올 거다, 그 주변에 비가 많이 올 거라는 것은 기상청 예보도 있었고 한강 홍수 통제소로부터 통보도 있었고, 그렇지만 거기에 사전 제어는 되지 않았고 장기였잖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데 보면은 기상청이 예보가 틀렸다고 언론으로부터 비난받은 사례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큰 비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은 다 발생했죠. 인명피해도 역대 장마 계절에 가장 큰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우리는 기상청 예보를 듣고 그 다음에 대비를 해가지고는 재해를 피할 수 없구나. 그래서 사전에 미리 그런 큰 비가 온다든가 홍수가 올 때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부산 같은 데 가면은 도시가 동서로 길게 발달하다 보니까 지하차도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장춘 도로라든가 이런 곳에서 거의 뭐 매년이다시피 사고가 많이 생기죠. 근데 서울 보면은 서울의 인구 밀도가 너무 높고 일자리 때문에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이런 곳에 길이가 한 10km 넘게 되고 그렇죠. 거기 보면은 거의 하루 종일 차가 꼬리를 물고 있고, 거기에 폭우가 쏟아진다면 금년 여름에도 부산에서 시간당 160mm 폭우가 쏟아질 때 부산지방기상청에서 큰 비가 온다고 예보를 낸 거는 25분 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런 부산에서 내린 것 같은 그런 비가 내린다면, 그리고 잠실에 기상청 예보로는 저녁 8시까지 비가 쏟아기 한 2mm 정도 온다고 했는데 거의 뭐 수상 놀이터를 만들 정도 비가 쏟아져 가지고 야구 경기가 갑자기 취소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부간선도, 서부간선도로 같은 지하 공간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고 또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잠실에 내리는 비, 부산에서 내리는 비 이런 것들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보면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데 대한 논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점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뭐 부울경 메가시티 만든다. 김포를 서울에 넣어가지고 더 인구를 갖다가 한 군데 많이 살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기후재해에서 재앙의 국가로 키우는 꼴이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큰 비, 큰 바람, 여기에 좀 안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전할 수 있는 도시계획, 이런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된다. 그런 얘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더 높았다던데 온도 몇 도 더 오르는 게 큰 일인가요? 지구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인간이 없을 때도 지금보다 지구 평균 온도가 한 10도에서 15도 이상 높았던 온난기, 이게 지구 역사에 적어도 지구 초창기부터가 아니라 지구의 생명체가 나타난 즉 최근 30억 년 정도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지구 역사 한 30억 년 중에 85% 정도의 기간은 지금보다도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온난기였고, 온난기와 온난기 사이에 잠깐 이 한랭기, 즉 빙하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도 빙하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구의 기온을 크게 나누면 온난기와
빙하기 이 두 개로 나누는데 온난기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만년설이 존재하지 않는 시기 이것을 온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빙하기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만년설이 존재하는 시기를 빙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빙하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근데 빙하기 안에서 또 온도가 매우 낮은 시기가 있고 또 온도가 좀 높은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빙하기 중에서 온도가 약간 높은 시기 그래서 이것을 보통 그 중간에 있다고 해서 간빙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크게 나누면 빙하기인데 빙하기에서 약간 온도가 높은 간빙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을 다 합쳐도 빙하기라고 하는 것은 지구 역사에서 약 15%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지 않아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도 지구의 온도는 고온기와 한랭기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되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천문학적 요인입니다. 가다 보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지금은 이제 원형 지구의 공전 궤도가 태양 주변으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도는데요. 이게 한 10만 년에 한 번 정도는 타원 궤도를 그립니다. 즉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궤도를 돌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온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그 다음에 태양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온도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천문학적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간 활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기에는 온실가스가 주기적으로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 되풀이가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그 일본의 난카이 지진 때문에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구상에는 크게 한 6개의 판이 있고 그 판들이 가까이 모였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현상들을 되풀이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뭐 판구조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는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대륙들이 하나로 다 붙어 있던 시기도 있었고 이걸 이제 판게아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또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붙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떠다니는 겁니다. 지금 아시아 대륙이다, 유럽 대륙이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바다 위를 떠다니는 큰 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 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고 떠 있는 그 배들이 어떨 때는 하나로 뭉치고 어떨 때는 떨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뭉칠 때가 되면은 판과 판이 자꾸 부딪히니까 그 사이에서 지진도 많이 발생하고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생깁니다. 그러면 화산 활동이 생길 때에는 지하에서 이산화탄소가 무지무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대기 중 온실가스가 많아지겠죠.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판과 판이 멀어지고 그런 과정에서는 판에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잔잔해집니다. 그러면 땅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공급되는 양은 적은데 기상현상에서 비가 계속 오면 비가 올 때는 그 빗물이 대기 중에 있는 CO2를 포집해서 다시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대기 중의 CO2를 없애기도 하고 그리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높으면 지구에 있는 식물들이 많이 번성할 수가 있겠죠. 지금도 보면 온도가 낮은 남극대륙이라든가 북극권 이런 데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데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은 불모지에까지 식물들이 많이 번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식물들이 번성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대기 중에 있는 CO2를 많이 포집을 하겠죠. 그리고 포집한 것이 물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즉 식물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대기 중에 있는 CO2를 많이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될 때는 대기 중의 CO2가 낮아지면서 또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자연 발생적인 현상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지구에서 살아가는 식물이라든가 바다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 있는 CO2를 많이 제거를 시켰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면서 대기 중에 있는 CO2도 많이 제거를 시켰고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이라든가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아주 적합한 온도인 지구 평균 온도 한 15도 정도를 유지시켜 놓았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석탄을 태워서 다시 CO2를 대기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태우고 석유를 태우고 이렇게 하면서 대기 중의 CO2를 매우 빠르게 올려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인간의 어떤 선조들 여기에 이제 언제 태어났는가 이걸 조사를 해보면 약 80만 년 100만 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지구 온도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그 동안에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과거 80만 년 동안에도 지구 온도가 상승했다가 하강했다 하는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변화를 했고 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 대기 중에 CO2 농도도 상승했다가 하강했다 하는 주기적인 변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상승하는 것도 매우 천천히 높아졌고 그리고 지구의 온도 상승도 천년에 0.1도 정도 비율로 온난화로 갈 때 온난화가 되었고 냉각화가 될 때도 천년에 0.1도 정도로 매우 천천히 온도가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0년에 1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빠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기 중에 CO2 농도 증가도 196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대기 중에 CO2 농도는 300ppm 정도밖에 안 됐고 산업혁명 당시에는 280ppm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420ppm을 넘었고 지금 425ppm을 넘었고 매년 대기 중의 CO2 농도는 2.5에서 2.7ppm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기 중의 CO2 농도가 급작스럽게 상승하고 또 지구 온도가 과거에 비해서 한 1000배, 10,000배 정도 이렇게 빠르게 상승했던 그런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는 온도 상승 그리고 대중의 CO2 농도 이것의 원인은 자연 발생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이런 대기 중의 CO2를 이렇게 빨리 높이 가게 되면은 이 지구 온도가 지금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빙하기 중에서도 간빙기에서부터 과거 공룡이 살았던 그 시기에 지구 온도로 매우 빠르게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지구성에 존재하고 있는 수천만 종 중에 인간만 멸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 때문에 수천만의 종들 중에 적어도 30% 이상 우리가 대멸종 이런 용어를 쓰는데 지금이 지구 역사상 6번째 대멸종 시기입니다. 그리고 대멸종이라고 하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없어지냐 그런 말은 아니고 사전적으로 보면 대멸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생존에 있던 생물종의 30% 이상이 멸종할 때를 대멸종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지구상에 있었던 5번의 대멸종 시기보다도 지금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는 대멸종의 속도가 더 빠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들이 화석연료를 많이 떼는 이 행위는 인간의 자살 행위뿐만이 아니고 인간 때문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천만 종의 종들을 멸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파리협정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애당초 약속하기로는 2도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2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 하는 얘기는 기후변화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195개 국가들이 분담을 해서 거기에 걸맞게 화석연료 사용을 줄입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목표를 많이 낮추면 낮출수록 좋겠지만 그렇게 실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우리는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는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하는 것이 파리협정의 애당초 약속이요. 근데 2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지구 암흑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후 티핑 포인트, 그 기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좀 불편하고 재해는 받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 없는 그런 정도 기후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고 그리고 우리를 거의 암흑의 세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후현상들이 막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구상의 많은 요인들이 기후 티빙 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강화된 안에 한번 약속을 해보자 라고 이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 협정을 맺으면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해서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대표들이 3년간 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결국 2018년에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제48차 IPCC 총회가 열렸고 그 총회에서 1.5도 이내로 억제하자 하는데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1.5도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의 인간이 그래도 생존할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산업화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것은 산업혁명 이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에서 온도계를 이용해서 지구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기간이 1850년 정도였습니다. 요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활발하게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크림반도를 확보함으로써 해양으로 진출하는 거점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러시아는 과거부터도 얼지 않는 항구, 남쪽으로 해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목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들하고 일으키던 전쟁이 크림 전쟁이었고 그때 나이팅게일이 가서 활동하고 했던 그런 시기인데요. 그때 연합군들이 러시아군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흑해로 연합대가 들어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함대가 폭풍우에 파손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의 전문 대장이 흑해의 서쪽 지역에 기상 관측소를 쭉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북반구에서 고저기압 같은 기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가기 때문에 서쪽의 어떤 기상 현상이 감지가 되면 그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동쪽으로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 그곳의 기후로 변해가기 때문에 기후 예보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일기 예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상 관측소를 설치하면서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1900년까지의 온도 이것의 평균 상태를 산업화 이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이전의 지구 평균 온도 이것이 산업화 이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리 협정이 맺어질 때 이미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01도, 1.1도 정도가 이미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에서 애당초 약속했던 금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 억제 이 말은 파리 협정이 맺고부터 2100년까지 즉 한 90년 정도 내죠. 85년 그 사이에 지구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폭을 1도 이상 올라가게 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2018년도에 우리나라 송도에서 추가적으로 IPCC 총회를 통해 가지고 약속했던 1.5도 시나리오 같은 거는 애당초 약속보다 50%나 강화된 매우 강화된 약속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이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시킨다 손 치더라도 그린란드의 빙상이 붕괴될 수가 있고 남극의 빙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남극의 빙하는 남극 대륙에 과거 2500년 동안 눈이 내리면 그 눈들이 녹지 않고 계속 쌓인 것이 지금 남극에 있는 빙하들입니다. 그래서 남극 중심부에 가면은 이 빙하의 두께가 5500m, 우리나라 백두산에다가 한라산을 합쳐도 5500m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얼음이 덮여 있는 거고 그 얼음이 너무 무거워서 남극 대륙이 침강을 했는데 침강 깊이가 약 1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서남극 빙상이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은 서남극 빙상이 녹아내리면 이게 언제 녹아내릴지는 과학자들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빠르면 뭐 10년 이내에 녹아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금세기 중반이라든가 이 안에 녹아내릴 수가 있는데 서남극 빙상이 1.5도, 지구온도 1.5도가 상승이 항구화되면은 서남극 빙상이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이 2022년 9월 달에 사이언스지에 논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빙상, 그린란드 빙하 이것도 붕괴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여름철이 되면은 그린란드 쪽에서 빙하가 녹아내렸다, 많이 녹아내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은 그린란드 빙상 중에 가장자리 쪽이 조금 녹아내리는 정도이고 그린란드 빙상이 붕괴된다는 얘기는 그린란드를 덮고 있는 빙하, 지금도 그린란드 대륙의 약 85%를 그린란드 빙하가 덮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붕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그린란드 빙하도 중심부에 가면은 두께가 한 2km 가까이 됩니다. 이게 녹아내리면은 해수위가 7m 정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극 빙상과 그린란드 빙상이 녹아내리는 거 이것도 지구온도 1.5도가 되면 위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붕괴되면 해수위가 약 12m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해수위가 12m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파트로 보면 한 4층 정도 높이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럼 지금 지구 전 세계에 존재하는 메가시티 인구 1000만 이상 되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해안가에 존재를 하죠. 영국의 런던, 미국의 뉴욕, 그다음에 중국의 상하이, 그다음에 뭐 태국의 방콕, 우리나라 인천이라든가 부산 이런 그 주변 매우 큰 도시들 이런 것들이 전부 해안 도시로 존재합니다. 일본 동경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도시들이 바다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열사의 나라 뭐 두바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는 그런 것도
바다에 한참 바다가 그 두바이를 다 덮고도 한참 위로까지 올라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묵고 사는 식량의 그 상당 부분도 해발고도 10m 이내 저지대에서 평야가 있고, 우리나라도 전라도 지역에 가면 호남 평야가 어마어마하고 거기서 식량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바다에 다 잠겨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야말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그리고 식량이 없어지는, 즉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세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기가 지구 온도 1.5도가 상승이 되어도 이미 그린란드 빙상이 무너지고 서남극 빙상도 무너지고, 그리고 동토의 땅도 녹아내리고, 뭐 이런 현상들 아주 많은, 우리 인간들의 삶을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다고 담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마구마구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지구온도 1.5도입니다. 근데 지구온도 1.5도 상승이 어쩌면 이미 2023년에 일시적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달 지구 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온도가 계속 갱신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4년의 온도는 다시 2023년의 지구평균 온도보다도 많이 높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도 우리가 파리협정에서 약속했던 1.5도를 이미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세계기상기구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1.5도를 뛰어넘은 것은 항구적으로 1.5도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후학자들의 전망에 의하면 지금처럼 가면은 2026년,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정도 지나면 1.5도 상승은 항구적으로 픽스가 될 테고, 그리고 애당초 파리협정에서 약속했던 2도 상승 목표도 금세기 중반 이전 2030년에서 40년 정도면 2도도 완전히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UN 산하기관 중에서 지구의 기후를 총괄하는 가장 큰 기구가 UNEP라고 하는 거예요. UN 환경계획 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에서 매년 연말이 되면은 에미션 갭 리포트,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탄소 감축보다, 온실가스 감축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온실가스 감축을 못하고 있는가, 이거를 평가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지구 온도는 얼마나 더 나빠질 것인가, 이런 걸 갖다 정리를 해서 보고서 내는 게 에미션 갭 리포트라는 겁니다. 작년에 나온 에미션 갭 리포트를 보면 금세기 말까지 우리가 애당초 목표하는 게 파리협정 목표 1.5도잖아요. 근데 3도를 넘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주요 국가들이 우리가 애당초 파리협정이라든 그 이후에 약속했던 대로 성실하게 온실가스를 잘 줄인다면 어쩌면 금세기 말까지 2.9도 정도로 온도 상승을 억제할 가능성도 좀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주요 국가에 더해가지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개발도상국까지도 선진국으로부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과 그리고 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아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면 어쩌면 금세기 말까지 2.5도까지 지킬 기회가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나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1.5도, 2도만 넘어가도 지구상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지구를 암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한테 현실화로 다가오기 때문에 2.5도로 막으면 괜찮는가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기후변화,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후속 세대들도 지속 가능하게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미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진지한 자세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인류 멸종이 언급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데요. 기후 변화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기후변화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기후의 종속 변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의 온도가 높을 때는 그 높은 온도에 적합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온도가 낮을 때에는 또 그 낮은 온도에 맞추어서 그 낮은 온도에 적합한 생물체들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과 우리 인간들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우리의 서식 공간이 되고 있는 자연 생태계, 이것은 매우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체들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열대 우림조차도 지구 온도가 32.2도가 넘어가면 광합성을 멈추고 기공을 닫고 호흡 과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과거 백악기 시절, 중생대 백악기 시절에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던 그런 시기에는 지금보다도 지구 온도가 10도 이상 높았고, 그때는 그 온도에 적합한 풀들, 나무 이런 것들이 지구를 울창하게 덮었고, 그것을 먹이로 해서 공룡이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이 기후로부터 기후가 변해가면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천만 종이라고 하죠. 어떤 생물학자들은 약 1700만 종, 어떤 학자들은 3400만 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적어도 지구상에는 수천만 종의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생물체들은 지금의 기후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확 바뀌어 가지고 과거 공룡이 살던 그런 시절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이 삶을 이어갈 수 없고 멸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후 변화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름철에 지구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기후 변화 중에서도 지구 온난화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글로벌 워밍, 지구가 따뜻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철도 따뜻해지고 봄이 빨리 오고 가을이 늦게 시작되고 하는 이런 현상들 모두가 지구 온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름에 덥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과거에도 더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폭염경보 수준인 35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껏해야 1년 중에 한 사흘 남짓밖에 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한 33도 폭염주의보 수준이나 그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여름철의 더위는 우리가 살아가기에 불편한 더위였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보면 좀 덥더라도 우리가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에어컨 가동을 자제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최근에 우리가 겪는 더위라고 하는 것은 35도, 즉 우리 체온보다도 더 높은 온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것을 소화를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나머지는 다 우리 피부 바깥으로 열을 방출을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름 날씨가 우리 체온보다 더 높아진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남아도는 잉여열을 어떤 에어컨과 같은 기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열을 배출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은 열사병이라든가 더 심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체온보다도 온도가 더 높아지는 더위, 이것을 두고 제cấp 폭염이다 혹은 살인적인 폭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폭염은 과거에는 없었던 폭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면 최근에는 여름에 온도가 높아지면 에어컨을 가동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더워도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에어컨 가동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들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글로벌 워밍,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지구가 더워진 것에 그게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겨울철에 간혹 가다가 매우 추워진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2022년 1월 달에 대한한파다 해가지고 36년 만에 더 추위다, 또 어떤 사람들은 70년 만에 더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36년 만에 더위냐 혹은 그보다 더 긴 추위냐 하는 이야기는 중간에 과거 데이터에 1972년인가 이때 나타났던 추위하고 동률이 되었었습니다. 2022년 추위가.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 갱신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동률로 봐서 새로 기록이 이어졌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36년 만에 추위라고 얘기를 하고 70년 만에 추위라고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에 보면은 뉴욕의 버팔로주 같은 데서는 눈이 약 7m 가까이나 쌓이고 추위는 영하 36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거의 열사의 나라 땅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텍사스주에서도 1월 달에 영하 18도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게 한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난방 에너지 가격으로 값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 날이 너무 춥다 보니까 전기 공급이 끊어지고 수돗물도 안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밥을 못 해 먹으니까 배달, 바깥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그 음식물을 얻기 위해서 긴 줄이 늘어서는 이런 현상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보면은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편서풍 파동, 제트스트림 이렇게 말하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의 경계를 이룬다, 혹은 북쪽 찬 공기를 가둬두는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는 편서풍 파동이라든가 제트스트림, 이런 것들이 매우 약해지면서 북극권의 찬 공기가 위도 20도 정도 되는 아열대 지역에 해당되는 텍사스까지 내려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 자체가 텍사스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지구온난화라고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추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구 전체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북극권의 고온화가 텍사스 같은 그런 아열대 지역에도 엄청난 한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를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지구상 곳곳에서 발생하는 폭염, 폭우, 그리고 함,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거짓이라는 사람들도 있다던데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지구온난화 문제가 과장되었다. CO2가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주범이 아니다. 이런 류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양자역학에 대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크라우저라는 분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호응을 받기도 하고 이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크라우저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지구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지구 내부적인 원인, 즉 화산 폭발에 의해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이런 요인들이 작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천문학적 요인에 의해서 지구가 10만 년에 한 번 정도씩 태양 궤도를 돌 때 훨씬 가깝게 가기도 하고 또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온난기도 오고 병하기도 오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맨이다 라는 이제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는 대기 중에 CO2가 많이 증가하면 지구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식물들의 활성도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CO2는 식물들의 밥이고 광합성을 한다는 것이 대기 중에 CO2를 흡수해서 O2는 내보내고 대기 중으로 내보내고 탄소를 자기 몸에 축적을 하는 것, 이것이 나무가 성장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먹는 곡물들이 벼를 만들고 보리를 만들고 참깨를 만들고 들깨를 만들고 사과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다 대기 중에 CO2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정시킨 거다. 그렇기 때문에 CO2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하나하나를 보면 사실인 거죠. 그렇지만 그분이 고려하고 있지 못한 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도 기후변화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온도가 매우 높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식물들이 막 번성을 하고 하는데, 그 식물들은 지금의 식물들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지구 온도가 높고 대기 중에 CO2가 높을 때 그때 번성하는 식물들을 서식 공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물들은 인간을 포함한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지금보다 지구 온도가 대기 중 CO2가 증가하고 그래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것, 이것을 기후위기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지구의 기후위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겠지요. 기후가 그렇게 변함으로써 인간 삶의 위기가 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크라우저 박사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지구에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굳이 꼭 그것을 인간의 어떤 삶에만 끼워 맞춰서 말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핀트가 없는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후위기를 부정했다던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의 경제가 잘 나가야 된다. 그래, 미국의 경제가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은 에너지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는 화석연료가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후위기 문제, 이것은 좀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화석연료를 안정적으로 연소시켜가지고 전기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서 값싼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석유업자라든가 기존의 화석연료 사업자들의 로비 활동, 이런 것에 좀 매수된 그런 학자들,
그런 그죠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좀 이렇게 그렇지 않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부정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사람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과학자들 중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지구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구 안에서 화산활동이라든가 다른 현상들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지구에는 강수현상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갈 때 냄비에 물을 넣고 밑에서 열을 가하면 냄비에 물은 안은 물은 우리가 열을 가한 것만큼에 비례해서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강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구름이 어떻게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려준다든가 하는 다른 요인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솥에다가 물을 넣고 장작을 하나 떼는 것보다 두 개 떼면은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요.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기 중의 CO2 증가가 기후에 어떻게 작동할까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무슨 다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은 그렇다고는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과학적으로 덜 밝혀진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심적인 과학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그런 것들이죠. 지구 환경이라는 게 이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환경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좀 비정상적인 기후 시간대이고 대부분 어차피 온도가 높은 시기고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지구상에는 더 많은 생명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지구는 그런 과정에서 아름다운 행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이 지구 환경이 꼭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기후여야 한다고 아집을 부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류의 생각 어쩌면 좀 노자적인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의 바탕 위에서 기후 문제를 바라본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우려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들의 삶이 지구에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이 물론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화석연료 100%다 없애고 아주 친환경적인 생활을 해도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고온기로 언젠가는 거리 멀다는 날에 다시 고온기로 올라갈 때고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은 결국은 멸종할 수밖에 없다는 게 숙명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를 그렇게 열심히 채굴해서 태운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마저도 더 줄이는 이런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기후위기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평소 기후위기 관련해서 보다 보면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보단 너무 거창한 것들만 얘기하던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크게 보면은 정부 차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간 차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가 1992년에 기후변화 협약을 정부 대표들이 모여서 체결을 했고 그리고 그 체결된 안들이 각국의 회원국들의 국회에서 많은 나라에서 비준을 받으면서 국제법으로 발효를 한 게 199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1995년부터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전 세계 195개국이 있는데 이런 나라 대표들이 연말이 되면 회원국들을 돌아가면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열렸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작년 11월에 두바이에서 열렸던 코프28 회의가 되겠죠. 그런데 매년 모여서 각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더 강화된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논의도 하고 그리고 온실가스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기후재해를 많이 만드는 곳은 선진국이고 개도국들은 거기에는 별 지은 죄가 없는데 피해는 개도국이 더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재원을 확보해서 개도국들이 기후재해로부터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데 그래도 거기에 자금을 제공해야 되겠고 그리고 개발도상국 이런 곳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가 기술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에도 자금을 제공하는 이런 노력도 더 활발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매년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는 가장 큰 것이 알리백
하는 거죠.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2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거의 100%다 아리백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거의 100%다 알리백이라고 하는 민간 기업 차원에서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의 모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 기업에서 얘기하기로 1930년까지 영업 활동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85%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 그리고 이 글로벌 기업들이 받는 부품 회사들 이런 곳에서도 그 정도의 비율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일관 과정에서 85%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 그리고 2050년 안에 100% 영업활동, 이 영업점에 물건 판매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모든 과정에 소비되는 에너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면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양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가 소비하는 전기도 공급을 못할 정도 지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반도체를 만들어서 애플이라든가 이런 데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만들어서는 납품을 못하게 되는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가는 것 중에는 코로나 이후로 물건을 사가는 나라들이 제조업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자기 나라에 필요한 것은 자기 나라의 산업시설을 두려는 이런 노력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게 되면 재생에너지 공급을 책임지고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원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는 OECD 국가 37개국 중에 꼴등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꼴등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의 상당 부분은 글로벌 기업들의 부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축전지 같은 경우도 독일 자동회사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데 공급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요약하면은,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기후변화 탐사국 총회,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총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보다 더 강력하게 줄여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알리백 같은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 혹은 물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 혹은 우리가 환경오염을 갖다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개인 생활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탄소 발자국을 줄이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루 동안에 어떤 행동을 하면서 탄소를 얼만큼 배출한다 하는 것을 이제 탄소 발자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좀 적게 남기자, 또 물도 적게 사용하자, 그래서 물 발자국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후변화 문제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그 민간 부문에서 배출하는 탄소의 양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 약 13% 정도가 되고, 지구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20%를 넘지 않습니다. 상당한 부분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훼손해서 농경지를 넓히고, 그래서 목축업을 늘리고 이런 활동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즉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는 우리가 개인 생활을 좀 모범적으로 함으로써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활동,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다. 그렇지만 우리 탄소 발자국을 다 줄이는 것만으로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든다면 약 10% 남짓밖에 기여를 할 수가 없다. 그럴 정도로 지구의 기후위기가 암흑으로 가는 시기가 그렇게 시간이 길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처럼 지구의 기후가 나빠지면 지구상 우리가 가는 데에 매우 위험해진다, 이런 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그 기후위기 상황이 한계상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다가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후위기 비상시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상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유엔 사무총장님이나 유엔 산하에서 지구의 기후라든가 그 다음에 또 기후변화 이런 거를 갖다 관장하는 유넵이나 UNEP 또 세계기상기구 IPCC 이런 곳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기후시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서서 기업가들 그리고 정치인들 이 행동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들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후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린피스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매년 1월 달이 되면 다보스 포럼이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전세 글로벌 기업 대표들, 정부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결의문에도 보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 사회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거 공약이 중요한데 그 공약이 우리도 지난 4월 선거를 보면 지역개발,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이 주 메인이죠. 그리고 어디에 공항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 개발 행위 이게 중심이 되고 있는데 제일 의제를 그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그 다음에 지구 환경 보존 이런 것들이 선거의 제일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나서서 그렇게 선거 판도를 갖다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인들 보면 하는 행동이 너무나 이상해서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보면 그 사람들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선거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이 하는 얘기가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져도 원숭이인데 정치인은 선거에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길을 쫓고 세우고 유권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면 표가 될까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지역 개발 공항을 만든다든가 갯벌을 메꿔 가지고 공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유권자들이 그런 생각을 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유권자들의 거울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경제 개발이라든가 지역 개발 이런 쪽에 매달리다 보면 거기 공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기후위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은 지구상에 더 이상 생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 개발이 제일 의제가 아니고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고 우리 주변 환경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제일 의제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 이것은 2순위, 3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시민들밖에 없는 거죠. 한 명 한 명의 시민들. 그래서 다보스 포럼, 다음에 유넵 이런 곳에서 하는 얘기가 시민들이 모여라. 그래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치를 바꿔라. 그리고 기업가들을 바꿔라. 기업가들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나는 아무리 써도 떨어지지 않는 내구성이 좋은 물건을 좋아해. 그래서 그것을 구매의 제일 원칙을 가지고 구매를 하기 시작하면 기업가들은 내구성이 강한 튼튼한 물건을 만들어내려고 경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싼 게 좋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기업하는 사람들은 싼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기업가들은 소비자들이 무엇에 중점을 두고 구매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이것을 놓고 기업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것 그리고 환경에 재생용지라든가 그다음에 재사용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연의 부담을 최대한 적게 주면서 생산 활동을 하는 친환경적인 제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구매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기업가들에게 전하는 이런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노력을 통해서 내 삶의 생활 방식을 조금 바꾸고 남들이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나라도 모범적인 생활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말을 걸고 그래서 목소리를 키우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업가들과 정치인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행동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기후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의 사례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금년 3월인가요? 타임지가 제인 폰다를 어스 어워드 올해 지구이상 수상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인 폰다가 무엇을 했느냐? 그 사람 아버지가 헨리 폰다죠. 그죠? 유명한 배우 집안인데 이분이 연세가 86세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인 폰다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나서서 정부를 압박하고
이런 행동을 좀 더 우리가 볼 때는 과격한 기후위기 활동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수십 차례에 걸쳐가고 체포를 당하고 들어가면 벌금 내고 나와서 또 그런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부를 향해서 국회를 향해서 정치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적극적이지 않다.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기후위기 문제에 부족한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나는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다 무너뜨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잡아가려면 잡아가 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거든요.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기후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들 보고 당장 가서 과격한 시위를 할 그런 말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도 고립된 상태로 사람이 고립되면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기후위기 문제를 테마로 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고 그리고 권장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변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 정부 활동, 그 다음에 정치인들, 국회 이게 변화할 수 있도록까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국내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지구는 온난화로 갈 텐데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뭐 그 견주어서 얘기하자면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건데 굳이 뭐 몇 년 더 살려고 10년, 20년 더 살려고 우리가 뭐 운동을 하고 뭐 몸에 좋은 걸 먹고 그럴 필요 있느냐라고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시적이지만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길게 만들고 싶고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 그리고 그들의 자식 이런 데까지도 좀 지구상에서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다음 세대들이 이 지구상에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좁히는 이런 못난 그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부산대학 사범대 지구학 교육과를 나와서 교사 생활을 짧게 했고 그 이후에 일본 동경대학에서 대기과학으로 학위를 마치고 귀국해서 기상청에서 96년부터 98년까지 연구관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이후부터 계명대학교 환경학부에 교수로 취임을 해서 지금까지 교수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연구는 기상 기후학도 합니다만 도시 열섬 그리고 도시 대기 오염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에서 개발 행위에 따른 대기 오염 문제, 대기 오염 저감 대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